아줌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감히 사성 장군인 참모총장에게 소리치던 대대장은 그녀의 관등 성명을 듣자마자 얼어붙고 맙니다. 중사님, 기고만장하던 중령의 콧대를 단숨에 꺾어버리고 당신은 참교육하는 유죄이며 사이다 같은 변명의 여지는 이야기입니다. 없습니다. 채널 고정해 이것으로 주시면 끝입니다. 가슴 뻥 뚫리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 참모총장실의 통유리 너머로는 계룡산의 웅장한 자태가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창군 이래 최초의 여성 육군 참모총장, 철의 여제라 불리는 김진화 대장의 눈길은 창밖의 풍경이 아닌 집무실 벽에 걸린 대형 작전 지도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양 어깨 위에서 번쩍이는 4개의 은색 별. 그것은 단순한 계급장이 아니라 50만 장병의 목숨을 책임지는 엄중한 십자가였다. 비육사 출신, 게다가 여성이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그녀는 든든한 배경 하나 없이 오로지 능력과 투지로 이 자리에 섰다. 김진화 총장이 걸어온 길은 꽃길이 아닌 편견이라는 가시덤불을 군화발로 짓밟으며 개척해온 피와 땀의 여정이었다. 그녀의 성공 신화 뒤에는 수많은 상처가 숨겨져 있었다. 김진화 총장은 잠시 회상에 잠기는가 싶더니 이내 책상 한 구석에 놓인 꼬깃꼬깃한 편지 봉투로 시선을 옮겼다. 규격 봉투도 아닌 낡은 종이에는 군 내부 부조리를 고발하는 익명의 민원인이 쓴 절규가 담겨 있었다. 정식 감찰 라인이 아닌 총장에게 직접 닿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배어있는 투박한 글씨였다. 총장님, 김 병장이 복무 중인 연천 최전방 부대의 실태를 고발합니다.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 속에서 아이들은 제대로 된 온수조차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면회를 갔다가 김 병장의 손이 다 터져 있는 것을 보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식사도 부실하여 밥에서 돌이 나오고 난방유가 부족해 냉골 바닥에서 쪽잠을 잔다고 합니다. 높은 곳에 계신 분들은 모르는 지옥에서 김 병장을 포함한 병사들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그곳을 한 번만 살펴봐 주십시오. 비슷한 내용의 투서가 한두 건이 아니었다. 모든 화살표는 단 한 곳. 경기도 연천 최전방을 수호하는 28사단,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수색대대를 가리키고 있었다. 28사단 수색대대라. 김 총장이 차갑게 읊조렸다. 최정의 전투력이 유지되어야 할 그곳이 썩어가고 있다는 징후였다. 대대장은 박명철 중령. 김 총장은 그의 인사기록을 뇌리에 떠올렸다. 박명철. 그는 과거 육본에서 행정의 달인이라 불리던 엘리트였다. 계산이 빠르고 처세술에 능했지만 야전 경험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던 자였다. 그는 진급 막차를 타기 위해 험지인 수색 대대장으로 자원했지만 올라오는 보고서와 달리 현장의 사기는 바닥을 치고 있다는 첩보가 잇따랐다. 박중령이 보내온 서류상의 부대는 완벽했으나 김 총장의 직감은 그 완벽함 속에 숨겨진 부패의 악취를 맡고 있었다. 지휘관의 무관심은 적탄보다 무서운 법이다. 김진화 총장이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서실장 최선우 대령이 다급히 결재판을 들고 다가왔다. 총장님, 오후에 주한미군 사령관과의 오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최 대령, 전부 미루게. 핑계는 자네가 알아서 만들어. 김 총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미군 장성과 밥 한 끼 먹는 것보다 최전방에서 떨고 있는 우리 병사들 밥그릇 챙기는 게 더 시급해. 난 오늘 현장의 썩은 환부를 직접 도려내러 가야겠어. 참모총장 김진화가 아니라 야전을 누비던 선배 군인의 눈으로 낱낱이 파헤칠 걸세. 그녀는 화려한 정복을 벗어 던졌다. 대신 준비해둔 허름한 사복 점퍼와 등산 바지로 갈아입었다. 머리에는 촌스러운 선캡을 눌러쓰고 목에는 땀 닦는 수건까지 둘렀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는 천하를 호령하는 사성 장군이 아니라 부대 식당에 봉사활동을 나온 평범한 중년의 이모님 그 자체였다. 보안 유지해. 공식 일정은 영내 휴식으로 처리하고. 최선우 대령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상관이 서류 뭉치보다는 현장의 흙먼지를 더 신뢰하는 지휘관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잠시 후 낡은 1톤 트럭 한 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위병소를 통과했다. 트럭의 목적지는 최전방 연천 28사단 수색대대 취사장이었다. 트럭의 차창 밖으로 보이는 김진화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매처럼 매서웠다. 한편 같은 시각 28사단 수색대대 장실 박명철 중령은 누군가 상급 부대에 찌른 민원 때문에 감찰이 나올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씩씩대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짜증과 분노로 불그락푸르락해져 있었다. 그의 집무실은 거친 야전 부대 지휘관의 공간이라기엔 지나치게 깔끔하고 정적이었다. 책상 위 필기구는 색깔별로 오와 열을 맞춰 놓여 있었고 공기 중에는 독한 소독약 냄새가 맴돌았다. 그 정돈된 풍경 속에는 사람 냄새 대신 서늘한 강박증만이 느껴졌다. 과거 작전 지도로 도배되었던 벽면은 이제 각종 검열 대비용 체크리스트와 행정 현황판으로 빈틈없이 채워져 있었다. 빌어먹을 이게 대체 몇 번째야. 박명철 중령이 들고 있던 결제판을 바닥으로 집어던졌다. 그의 앞에는 대대 작전과장인 최민석 소령이 잔뜩 위축된 채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대대장님, 여단 감찰부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차량 정비 일지에 줄 간격이 안 맞는다고? 지금 그따위 서식 하나 때문에 우리 대대가 여단 참모들 입방아에 오르내려야 한단 말인가? 숫자는 맞는데 양식이 틀렸다고 발열하니.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때우려 하지 마. 자네들 머리 장식으로 달고 다니나? 내가 누누이 강조했잖아. 보고서는 우리를 지켜주는 갑옷이라고. 알맹이가 썩었어도 포장지가 화려하고 완벽해야 윗선에서 트집을 못 잡는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했을 텐데. 박명철 중령도 처음부터 행정만능주의자는 아니었다. 과거 부하를 구하려다 작전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고 진급에서 미끄러진 후 그는 철저히 변해버렸다. 이 조직에서는 전우회나 전투력보다 규정 준수와 깔끔한 서류 한 장이 자신을 지켜준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그는 훈련 내용보다 결과 보고서의 폰트와 자간에 목숨을 걸게 되었다. 그건 그렇고 이번에 전입온다는 그 신임 간부는? 박중령이 미간을 찌푸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내일 오전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기가 차는군. 최전방 수색대에 갓 임관한 여린 간부라니. 여기가 무슨 유치원인 줄 아나? 총이나 제대로 맬 수 있겠어? 조금만 힘들어도 눈물 짜면서 연례시켜 달라고 징징댈 게 뻔해. 사기만 떨어뜨리고 말이야. 그의 편협한 사고방식은 꼬일대로 꼬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겪은 지옥 같은 훈련 과정을 배려받는 존재들이 흙탕물 묻히지 않고 건너뛰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최소령 명심해. 그 신임 간부 규정에서 1mm라도 벗어나거나 힘들다는 소리 입 밖으로 내면 즉시 보고해. 군대가 장난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테니까. 인사 고과를 엉망으로 만들어서라도 쫓아내버릴 거야. 알겠습니다. 최민석 소령은 대대장의 억지에 씁쓸함을 삼키며 경례를 하고 방을 나갔다. 박명철은 블라인드 사이로 밖을 내다보았다. 진눈깨비가 날리는 연병장 너머로 철책선이 희미하게 보였다. 전방에는 실탄을 장전한 적들이 도사리고 있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 주적은 더 이상 북쪽의 군인이 아니었다. 자신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상급 부대의 감찰관과 책상 위에 쌓인 서류 뭉치들이야말로 그가 매일 상대해야 할 진짜 적이었다. 후. 그는 서랍 구석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소대장 시절 중대원들과 함께 고된 행군을 마치고 어깨 동무를 한 채 찍은 사진이었다. 그때는 눈빛이 살아있었고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수했던 충성심의 대가는 배신감뿐이었다. 그는 쓰린 속을 달래듯 사진을 거칠게 서랍 안으로 밀어넣고 닫아버렸다. 바로 그때 김진화 대장이 탄 허름한 민수용 트럭이 부대 정문을 통과하고 있었다. 계급장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낡은 야상을 걸친 그녀를 본 정문 근무자는 부식 납품업체의 직원이나 식당 조리원, 아주머니 정도로 착각하고 대충 경례를 하며 차단기를 올려주었다. 김진화 대장은 본청 뒤편에 차를 대고 천천히 부대를 둘러보았다. 문제점은 금세 드러났다.
지휘관이 머무는 본청 건물은 조경수까지 심어져 쾌적해 보였지만 병사들의 생활과는 처참했다. 지붕의 슬레이트는 깨져 있었고 난방 배관이 터졌는지 건물 외벽으로 허연 김과 물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분리수거장 옆에 쌓인 병사들의 활동복은 해지고 낡아 색이 발해 있었다. 그녀는 식당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병사들의 얼굴엔 그늘이 가득했다. 잔반통에 버려지는 음식물은 거의 없었다. 배식이 너무 적어 남길 게 없었기 때문이다. 보고서에는 고기 반찬이 매일 나온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우리 병사들이 겪는 현실이란 말인가? 김 대장이 본청 현관으로 들어섰다. 복도는 박명철 중령의 성격을 반영하듯 지나치게 고요하고 깨끗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건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이 아니라 마주치는 병사들의 태도였다. 그들은 상급자를 보자마자 흠칫 놀라며 벽에 바짝 붙어 고개를 숙였다. 군기라기보다는 공포에 질린 짐승 같은 반응이었다. 김진화 대장은 중앙 게시판 앞에서 발을 멈췄다. 지휘관 강조 사항이라는 제목 아래에는 소통을 위한 글 대신 빼곡한 벌점 규정과 징계 현황만이 붉은색 글씨로 위협적으로 붙어 있었다. 부대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녀가 찡그린 눈으로 벌점 리스트를 확인하려던 찰나였다. 거기 당신 뭐하는 사람이야?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복도의 정적을 깼다. 대대장실 문이 벌컥 열리며 박명철 중령이 튀어나왔다. 그는 잃어버린 결제 서류를 찾지 못해 부관들에게 화풀이하던 중이었다. 잔뜩 독이 오른 그의 눈에 복도 한복판에서 게시판을 기웃거리는 꾀죄죄한 차림의 중년 여자가 포착되었다. 박중령은 김진화 대장의 남루한 행색을 경멸 어린 눈빛으로 훑어보았다. 아무런 부착물도 없는 허름한 야전상이 꾸밈 없는 모습은 기껏해야 부사관이거나 식당에서 일하는 조리원 정도로 보였다. 당신 뭐야? 외부인이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되는 줄 알아? 시작부터 박명철 중령의 태도는 불량하기 짝이 없었다. 김진화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응시했다. 감정 없는 건조한 눈빛은 박명철의 짜증을 유발했다. 시설들이 노후화된 것 같아 점검차 둘러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무미건조한 대꾸가 박명철의 신경을 긁었다. 주제넘게 외부인이 자신의 구역인 지휘소 근처를 얼쩡거리는 꼴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점검? 내가 뭔데 평가질이야? 여기가 동네 시장 바닥인 줄 아나. 박명철이 위협적으로 거리를 좁혔다. 뒤따라 나온 최민석 소령과 최 주임원사가 기겁하며 상황을 파악했지만 이미 뚜껑이 열린 박명철을 말리기엔 역부족이었다. 여자가 할 일이 없어서 군인 흉내를 내고 있어? 집에서 애나 보지 왜 기어 나와서 설쳐. 군 기강 빠지게 시리. 듣기 거북한 인격 모독적 폭언이 그의 입에서 쏟아졌다. 김진화의 눈매가 매섭게 굳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동요하지 않고 낮게 물었다. 그 발언 감당할 자신 있습니까? 감당? 이 여자가 미쳤나? 박명철은 김진화가 겁을 먹기는커녕 또박또박 대꾸하자 자존심이 상해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다. 감히 중령인 자신을 가르치려 든다고 생각했다. 어디서 훈계질이야. 그는 흥분하여 김진화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녀가 벽 쪽으로 밀려났다. 박명철은 멈추지 않고 김진화의 낡은 전투복 멱살을 거칠게 틀어쥐었다. 눈 안 깔아? 내가 오냐오냐 하니까 기어오르네. 당장 영창에 쳐넣어줄까? 내가 누군지 알고 까불어? 28여단 수색 대대장 박명철 중령이야. 그의 붉게 상기된 얼굴이 김진화의 면전에 들이닥쳤다. 역한 술 냄새가 진동했다. 복도에는 살벌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최민석 소령과 최 주임원사는 이 상황이 꿈이길 간절히 바랐다. 바로 그때였다. 멱살이 잡힌 채로 김진화가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박명철 중령. 그녀의 입에서 처음으로 그의 관등 성명이 나왔다. 뭐야? 박명철은 흠칫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명찰을 받겠거니 생각했다. 이 손. 김진화의 시선이 자신의 멱살을 쥔 손목으로 향했다. 치우지 못해?
그녀의 음성은 분노보다는 명령에 가까웠다.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끝까지 해보자 이거지? 박명철이 주먹을 치켜들려는 찰나 김진화는 침착하게 상의 안주머니로 손을 뻗었다. 박명철은 무기라도 나오는 줄 알고 긴장했지만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검은색 가죽 카드 지갑이었다. 김진화는 지갑을 펼쳐 박명철의 눈앞에 정확히 고정시켰다. 박명철의 눈길이 자연스럽게 신분증에 꽂혔다. 순간 그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리며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다. 신분증 속 사진 옆에는 믿을 수 없는 직책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 대장 김진화. 별이 4개. 사성 장군이었다. 박명철의 뇌회로가 정지했다. 그는 지금 육군 서열 1위의 멱살을 잡고 있는 것이다. 방금 전까지 아줌마라고 불렀던 상대였다. 육군 처 총장. 박명철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의미를 알 수 없는 신음을 토해냈다. 얼굴은 이미 시체처럼 창백해져 있었다. 심장이 풀어오는 것 같은 공포가 엄습했다. 쏘스라치게 놀란 그는 감전된 사람처럼 황급히 손을 뗐다. 뒷걸음질 치던 박명철은 다리에 힘이 풀려 엉덩방아를 뚠으며 볼품없이 쓰러졌다. 총장님. 김진화 대장은 구겨진 옷매를 차분하게 다듬었다. 그리고 얼음 조각상이 된 간부들과 바닥에 널브러진 박명철을 내려다보며 낮지만 서슬퍼런 목소리로 말했다. 방금 28여단 수색 대대장 박명철 중령이. 그녀는 또박또박 사실을 짚었다. 육군 최고 지휘관인 나 김진화의 신체를 구속하고 위협했다. 그녀의 시선이 최민석 소령에게 꽂혔다. 최 소령은 이미 사시나무 떨듯 부동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최 소령, 이 상황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해. 박명철 중령이 김진화 대장에게 가한 하극상, 모욕, 폭행 혐의다. 그녀는 단호하게 명령을 이어갔다. 지금 당장 28여단 군사경찰대에 연락해서 현행범으로 인계해. 현 시간부로 박명철 중령의 보직을 해임한다. 총장님, 제발 한 번만. 제가 잠시 미쳤었습니다. 박명철이 바닥을 기어가며 강서연의 바지 자락을 붙잡으려 했다. 강서연은 그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깊은 경멸과 탄식이 서려 있었다. 한때는 전방을 호령하던 용맹한 지휘관이 어찌하여 이토록 추악하게 무너져 내렸는가? 박중령, 자네가 오늘 저지른 패악은 단순히 별 4개짜리 상관을 능멸한 죄에 그치지 않아. 그녀는 품 안에서 꼬깃꼬깃해진 종이 뭉치를 꺼내 박명철의 코앞에 흩뿌렸다. 자네를 믿고 따르던 김 병장과 부대원들, 그리고 그들을 군에 보낸 익명의 민원인들의 피눈물을 외면한 죄다. 그 업보의 무게가 얼마나 살인적인지 이제부터 뼈가 시리도록 깨닫게 될 것이다. 연천의 서리빨 치는 복도에서 강서연 대장이 내리는 추상 같은 심판의 막이 올랐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파면 선고가 아니었다. 썩어 문드러진 군인의 정신을 도려내고 그 자리를 고통으로 메워 다시 세우기 위한 집도의 순간이었다. 연천 28사단 수색대 본부 복도는 마치 진공 상태처럼 숨 막히는 침묵에 잠겼다. 박명철 중령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은 채 시선만 바닥에 고정했다. 눈앞에 나뒹구는 구겨진 민원 서류. 그것은 그가 멱살을 잡고 흔들었던 상관의 계급장보다 더 무서운 징벌의 예고장이었다. 방금 전까지 그가 신임 간부 따위라 비하하며 커피나 타오라고 조롱하며 덤벼들었던 상대. 그 상대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 50만 육군의 수장이자 살아있는 전설인 강서연 육군 참모총장이었다. 박명철의 이성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부정하려 애썼다. 차라리 꿈이길 바랐다. 하지만 손끝에 남아있는 거친 전투복의 질감과 영혼까지 얼려버릴 듯한 그녀의 서늘한 눈빛이 잔혹한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었다. 총장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여 형편없이 떨렸다. 부대를 호령하던 위험 있는 지휘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의 비명만이 남았다.
정막을 찢은 건 강서연의 서리빨 같은 명령이었다. 최민석 소령, 그리고 최주임원사. 예, 예, 총장님. 작전과장 최소령과 최주임원사가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경례를 붙였다. 그들의 군복은 이미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내가 도착한 시각부터 박명철 중령의 하극상까지 상황실 CCTV 영상 확보하고 목격자 진술 포함해서 토시 하나 빠뜨리지 말고 경위서 작성해 명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헌병대에는 아직 알리지 마라. 그 말에 박명철이 혹시나 하는 기대로 고개를 들었으나 이어진 강서연의 말은 그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다. 이놈의 목숨줄은 내가 직접 쥐고 흔들 테니까. 육군 참모총장의 직권으로 즉결 처분한다. 그녀는 박명철의 코앞까지 다가갔다. 박명철 중령. 아니, 이제 계급장은 떼고 부르지. 박명철. 내 놈이 감히 내 멱살을 잡고 신임 간부 주제에 운운한 것? 물론 옷 벗고 감옥 가야 할 중죄다. 하지만 그녀는 바닥에 민원 서류를 거칠게 집어들었다. 내가 오늘 내 놈을 작살내려는 진짜 이유는 너의 그 더러운 입과 손 때문이 아니야. 강서연은 서류 뭉치를 박명철의 가슴팍에 거칠게 쑤셔 박았다. 종이 모서리가 그의 턱을 긁고 지나갔다. 바로 이것 때문이다. 내가 상급 부대 보고용 문서를 꾸미느라 밤을 새우는 동안 정작 내 부하들은 난방류가 끊긴 막사에서 동상으로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김 병장을 비롯한 병사들을 사지로 내몬 것, 그것이 내 놈의 진짜 죄목이다. 그녀의 일갈은 벼락처럼 좁은 복도를 울렸다. 그것은 단순한 질책이 아니라 자식을 잃을 뻔한 부모의 피 끓는 절규였다. 총장님, 그건 보고상으로는 보급품이 완벽하게. 강서연이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진짜 눈이 멀었나 아니면 끝까지 날 기만하려 드는 건가? 네가 그 잘난 무사고 부대 표창 하나 받겠다고 작성한 엉터리 서류들. 그 종이 쪼가리 만들 시간에 핫팩 하나라도 더 보급했어야지. 그녀는 박명철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공포에 질려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는 행정반 병사들을 둘러보았다. 전원 똑똑히 들었겠지. 이자는 상관에게 하극상을 저질렀고 무엇보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 부하들의 안전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 이런 작자에게 지휘봉을 맡길 수는 없다. 그녀는 최민석 소령을 노려보았다. 작전과장. 지금 즉시 박명철의 보직을 해임하고 대대장실을 폐쇄해라. 대대 지휘권은 금일부로 육군 참모총장인 내가 직접 접수한다. 실무는 작전과장이 대행해. 알겠나? 명 받들겠습니다. 그리고 박명철. 강서연이 다시금 바닥에 처박힌 박명철을 내려다보았다. 내 죄는 군사재판으로도 씻을 수 없다. 하지만 나는 기억한다. 한때 네가 생도 시절 누구보다 눈빛이 살아있던 진짜 군인이었다는 사실을. 그 말에 박명철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단순한 공포가 아닌 뼈아픈 수치심이 밀려왔다. 권력에 취해 잊고 살았던 자신의 가장 찬란했던 시절을 자신의 군 생활을 끝장내려온 저승사자에게서 듣게 되다니. 이것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다. 도대체 무엇이 자네를 이렇게까지 추락하게 만들었나? 박명철, 자네가 가졌던 그 날카롭던 기백은 온데간데없고 어찌하여 이런 허울만 남았단 말인가? 김진화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을 넘어 공들여 키운 거목이 속부터 썩어버린 것을 목격한 정원사의 비통함이 서려 있었다. 명예롭게 전역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게. 그 대신 자네가 짓밟았던 현실을, 자네가 모른 척했던 고통을 뼈저리게 체험하게 해주지. 김진화 대장은 감찰부를 호출하는 절차 따위는 무시한 채 곧장 집무실을 나서 병사들이 있는 생활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당장 따라와. 박명철은 다리가 풀려 휘청이며 몸을 일으켰다. 그의 어깨에 있던 지휘관의 권위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는 단지 김진화 대장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 마치 보이지 않는 밧줄에 묶인 것처럼 그녀의 뒤를 쫓았다. 김진화는 예고도 없이 제2중대 생활관 문을 걷어차듯 열어젖혔다. 개인 정비 시간에 단잠을 자거나 책을 보던 병사들은
정체불명의 중년 여성이 사색이 된 대대장 박명철을 대동하고 들이닥치자 귀신이라도 본 듯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모두 내 말에 집중한다. 김진화의 서리빨 같은 일갈이 내무반을 압도했다. 나는 오늘 자네들의 진짜 생활을 보러 왔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자가 그녀는 박명철의 등을 거칠게 떠밀며 말을 이었다. 자네들이 호화로운 호텔에서 지내는 것처럼 거짓 보고를 올렸더군. 병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김진화는 문가에 서 있던 최일병의 관물대를 거침없이 개방했다. 박명철이 입이 닳도록 자랑하던 칼각은 없었다. 대신 곰팡이가 핀 활동복과 밑창이 너덜너덜해진 전투화 한 켤레가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다. 박명철, 눈이 있으면 똑바로 봐라. 이게 자네가 보고서에 적은 최신형 보급품인가? 김진화는 최일병에게 다가갔다. 손 좀 보자, 아들. 최일병이 떨리는 손을 내밀자 그녀는 찢어지고 터져 피고름이 맺힌 병사의 손등과 동상으로 검게 변한 손끝을 안타깝게 어루만졌다. 장갑이 부족해서 셋이서 돌렸습니다. 병사의 고백에 김진화가 폭발했다. 박명철, 똑똑히 들었나? 내 부하들이 내 자식 같은 아이들이 장갑 한 짝이 없어서 언손을 호흡불고 있다. 헌데 자네는 그따위 보고서 줄 간격이나 맞추느라 이 사단을 만들었어? 김진화는 중앙 난방기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손바닥을 댔다. 가동된 지 오래된 듯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창문에는 뽁뽁이 하나 없어 살을 내는 바람이 숭숭 들어오고 있었다. 이게 자네가 자랑하던 최신식 시설인가? 여긴 군대 막사가 아니라 냉동 창고야. 교도소 독방도 여기보단 아늑하겠군. 박명철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다. 서류로 쌓아올린 가짜 성이 김진화의 발길질 한 번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김진화는 병사들과 눈을 맞추며 선언했다. 오늘 이 시각부로 박명철 중령을 대대장직에서 해임한다. 병사들 사이에서 믿기 힘들다는 듯 탄성이 터져나왔다. 그리고 박명철은 지금부터 지휘관이 아닌 이 중대의 막내로서 너희들과 똑같이 생활한다. 총장님, 그건 너무 가혹. 박명철이 사색이 되어 항변하려 했다. 불만인가? 자네 입으로 천국 같은 환경이라 보고했으니 그 천국을 몸소 누려보라는 배려일세. 화장실 바로 앞, 바람 제일 많이 드는 저 침상이 자네 자리야. 계급장 떼고 지휘봉 내려놓게. 지금부터 자네는 박중령이 아니라 이등병보다 못한 훈련병 박명철로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것은 단순한 징계를 넘어 한 인간의 자존감을 바닥까지 끌어내리는 처절한 응징이었다. 평생을 바쳐 얻은 중령 계급장이 부하들의 조소 어린 시선 속에서 뜯겨나가는 수치심은 죽기보다 더했다. 자신이 묵살했던 열악한 환경의 구렁텅이로 자신이 빠지게 된 것이다. 총장님, 살려주십시오. 제발 명예만은 지켜주십시오. 박명철이 애원했지만 김진화의 눈빛은 더욱 싸늘하게 타올랐다. 엄동설 안에 찢어진 전투화를 신고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던 병사들의 기도는 들리지 않았나? 그들이 따뜻한 국물한 모금, 성한 장갑 한 짝을 원할 때 자네는 어디 있었나? 자네가 베풀지 않은 자비를 나에게 기대하지 마라. 김진화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향했다. 문을 닫기 직전 그녀는 못 박듯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오늘 저녁 점호 때까지 이 막사를 포함해 대대 전체의 부조리를 자네가 직접 발로 뛰어 찾아내라. 그리고 A사 용지에 자필로 빽빽하게 적어 제출해. 이번에도 꾸며낸 소설을 가져오면 그땐 군법회의가 아니라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있는 그대로 썩은 환부를 도려낸 진짜 보고서를 가져와.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철문이 닫혔다. 고요해진 막사 안에는 계급장을 잃은 박명철과 그를 복잡한 시선으로 응시하는 수십 개의 눈동자만 남았다. 경멸, 통쾌함, 그리고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김진화 대장이 준비한 지옥보다 뜨거운 갱생의 용광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 오후 28사단은 벌집을 쑤신 듯 난리가 났다. 육군 서열 1위 김진화 총장이 예고 없이 들이닥친 것도 모자라 현장에서 대대장의 목을 날리고 이등병 생활을 시켰다는 충격적인 소식은 삽시간에 국방망과 입소문을 타고 전 군으로 퍼져나갔다.
부대 전체가 공포와 경악으로 마비되었다. 김진화 대장은 접수한 대대장실을 임시 집무실로 개조했다. 곧이어 헬기 소리와 함께 그녀의 신복 최선우 대령이 이끄는 합참 정예 요원들 군수, 감찰, 의무 장교들 이 연천에 상륙했다. 총장이 최전방 말단 부대의 짐을 풀고 직접 지휘봉을 잡는 창군 이래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최대령, 예, 김진화 대장님. 김진화가 결연한 표정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지금 즉시 육군 군수사령부에 내 직권으로 명령을 하달한다. 전방 여단 수색대 전원에게 지급할 최고급 방한복 세트와 특수 발열 조끼를 이 시간 안으로 수송하도록. 물량이 부족하면 내 개인 사비라도 털어서 채워 넣게. 단 한 명의 열외도 있어서는 안 되네. 알겠나? 그리고 시설대대. 즉시 긴급 보수팀을 투입해 이 부대 생활관에 고장난 보일러와 깨진 창문을 오늘 새벽까지 전면 교체하게. 나는 오늘 밤 병사들과 함께 잘 생각이야. 내 잠자리가 따뜻해지기 전에 병사들 침상부터 훈훈하게 만들게. 김진화 대장님이 내무반에서 주무신다니요? 왜? 내 부하들이 자는 곳인데 지휘관이 못 잘 이유라도 있나? 김진화 대장의 호령은 서리발처럼 떨어졌고 육군 본부는 발칵 뒤집혔다. 불과 2시간 만에 수송 헬기 편대가 부대 상공을 가득 메웠고 연병장에는 최신형 방한 장비가 탑처럼 쌓여갔다. 병사들은 지급받은 최고급 장비를 어루만지며 이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볼을 꼬집어 볼 정도였다. 같은 시각 박명철 중령은 자신이 외면해왔던 차가운 현실 속을 걷고 있었다. 그는 지휘관이 아닌 징계를 앞둔 죄인의 심정으로 김진화 총장의 지시를 이행해야 했다. 가짜 보고서가 아닌 진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그는 부대 구석구석을 직접 확인해야 했다. 그는 조리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서류상으로는 HACCP 인증을 자랑하던 곳이었으나 실상은 배수구에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고 식재료 창고에는 시들어 빠진 채소들이 널려 있었다. 그가 결제했던 장병 선호도 1위 식단은 사실 업자들이 덤핑으로 넘긴 질 낮은 재료로 흉내만 낸 것에 불과했다. 그는 잔반통에 버려진 음식들을 들여다보았다. 건더기 하나 없는 밍밍한 국과 딱딱하게 굳은 밥. 점심때 자신이 연대 장실에서 대접받았던 기름진 갈비찜을 떠올리자 위산이 역류하는 듯한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치장 물자 창고의 봉인을 뜯었다. 장부상 가득 차 있어야 할 신형 방한화와 방탄조끼는 증발해버렸고 구석에는 쥐가 파먹은 낡은 모포들만 쌓여 있었다. 도대체 어디로 빼돌린 거지? 박명철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눈 감아준 그 서류들이 누군가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병사들의 생명줄을 팔아넘긴 증거였음을. 박명철은 자신이 거대한 방산 비리의 카르텔 속에서 병사들의 고열을 짜내 상납하던 추악한 공범이었음을 뼈저리게 자각했다. 마지막 점검지는 최전방 철책선, 바로 수색대의 심장이었다. 해가 떨어지자 기온은 영하 20도까지 곤두박질 쳤고 칼바람은 살점을 도려내는 듯했다. 김진화 대장은 그에게 핫팩 하나 쥐어주지 않았다. 내 부하들이 겪은 추위를 뼈저리게 느껴보게. 그녀는 박명철에게 밑창이 다 다른 전투화와 구멍난 목장갑 한 켤레를 던져주었다. 놀랍게도 김진화 대장 본인 또한 박명철과 똑같은 남루한 차림으로 그의 뒤를 따랐다. 사성 장군이 일개 중령의 뒤를 따라 칠흑 같은 어둠 속의 철책을 걷는 그야말로 기이하고도 서늘한 행군이었다. 사냥이나 다닐 법한 가파른 순찰로였다. 박명철은 한때 전술의 신이라 불렸던 장교였지만 오랜 기간 책상 물림으로 굳어진 몸은 금세 비명을 질렀다. 얇은 전투와 밑창을 뚫고 올라오는 냉기는 발가락을 으깨는 듯했고 찢어진 장갑 틈으로 파고든 바람은 손마디를 끊어놓을 듯했다. 얼마나 걸었을까. 그의 발은 감각을 잃었고 손은 덜덜 떨려 소총조차 파지할 수 없었다. 추운가? 어둠 속에서 김진화 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걷고 있었다. 대답하게. 견딜만한가? 고통스럽습니다. 자네의 병사들은 이 고통을 매일 밤 견뎌냈네. 김 대장은 그를 앞질러 초소 앞에 멈춰섰다.
그곳에는 강 젊은 병사가 입김으로 언손을 녹이며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다. 보게나 이 병사가 바로 자네가 조작한 종이 쪼가리와 맞바꾼 이 나라의 귀한 아들일세. 그 순간 박명철의 인내심이 무너져 내렸다. 단순한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얼어붙은 심장을 찌르는 것은 마비된 손발이 아니라 자신의 비겁한 과거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수치심이었다. 그는 철책 기둥을 부여잡고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총장님, 김진화 총장님. 그는 계급도 잊은 채 어머니에게 매달리는 아이처럼 그녀를 불렀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박명철은 언 땅에 머리를 떼시며 오열했다. 진급에 눈이 멀어 괴물이 되었습니다. 동기들은 서울에서 잘 나가는데 저만 이 전방에서 썩는 것 같아 억울했습니다. 줄도 백도 없어서 그래서 포기하고 타협했습니다. 그의 절규가 밤하늘에 메아리 쳤다. 실전이고 뭐고 다 필요 없었습니다. 윗분들이 원하는 건 그저 사고 없는 척 완벽해 보이는 서류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숫자에만 매달렸습니다. 병사들의 얼굴을 살피는 대신 작전 지도와 보고서만 들여다봤습니다. 아이들이 한계에 다다른 걸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제가 바로 괴물이었습니다. 박명철은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모든 것을 쏟아냈다. 자신의 비열함, 진급에 대한 조바심, 그리고 스스로를 정당화했던 옹졸한 변명들까지. 김진화 대장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지휘관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말없이 경청했다. 그녀의 눈매는 여전히 매서웠으나 그 차가움 이면에는 씁쓸한 연민이 일렁이고 있었다. 과거 그녀가 기억하던 패기 넘치던 장교가 스스로 만든 독에 중독되어 망가져 버린 것이다. 김진화는 박명철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고개 들게, 박명철. 자네가 괴물이 되었다면 그 괴물을 키운 건 성과 지상주의에 빠진 우리 군 전체의 책임일지도 몰라. 과정보다는 결과만 중시하고 병사의 고통보다 지휘관의 안위를 우선시하는 이 잘못된 풍토말일세. 김진화는 박명철을 억지로 일으켜 세웠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네가 부하들의 안전을 등한시한 죄가 사라지진 않아. 자네의 그 눈물은 자네에게 아직 일말의 양심은 남아있다는 증거일 뿐이야. 김진화는 박명철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쏘아보았다. 자네의 징계는 이제 시작이네. 지금 자네가 흘리는 눈물은 진정한 반성이 아니야. 그저 망가진 자네 인생에 대한 회한일 뿐이지.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짜 사죄는 자네 때문에 피 흘린 그 병사 앞에서 해야 하는 걸세. 김진화는 멀리 서 있는 정문 근무자를 잠시 응시하더니 차갑게 말했다. 내일 아침 의무대로 출두하게. 그곳에 자네의 오판으로 쓰러진 진짜 피해자가 있어. 그 병사의 눈을 보고도 자네가 변명할 수 있는지 내가 직접 지켜보겠네. 박명철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지 즉각 떠올리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직감했다. 날이 밝으면 마주해야 할 진실이 지금 살을 파고드는 겨울바람보다 훨씬 더 뜨겁고 고통스러운 형벌이 될 것임을. 이튿날 새벽 수색대대 의무대는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감에 휩싸였다. 김진화 대장이 예고 없이 방문한다는 통보에 의무대장과 군의관들은 밤새 병실을 청소하고 장비를 점검하느라 초죽음이 되어 있었다. 박명철은 의료진 뒤편에 계급장을 뗀 초라한 전투복 차림으로 서 있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탓에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지만 어젯밤의 불안함 대신 죄를 씻으러 온 죄수와 같은 체념이 얼굴에 드리워져 있었다. 김진화 대장은 의무대장의 보고를 손짓으로 제지하며 곧장 병동복도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보고는 됐네.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할 환자가 있어. 심각한 동상으로 후송된 김진우 일병, 지금 어느 병실에 있나? 아, 저, 총장님, 김일병은 감염 우려 때문에 현재 격리실에. 당장 문 열어. 군의관은 김진화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떨리는 손으로 격리실 문을 개방했다. 문이 열리자 후끈한 열기와 함께 고통을 참지 못해 내뱉는 가느다란 신음이 흘러나왔다. 침대 위에는 갓 입대하여 앳된 티를 벗지 못한 김진우 일병이 식은 땀을 흘리며 누워 있었다.
양발은 두꺼운 붕대로 감겨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고 고열로 인해 입술은 부르터 있었다. 바로 김진화 대장에게 피 맺힌 탄원서를 보냈던 익명의 민원인의 아들이었다. 김진화는 환자 곁으로 다가가 붕대 틈으로 보이는 김일병의 발을 유심히 살폈다. 이미 검푸르게 죽어가는 피부색이 괴사의 진행을 알리고 있었다. 이게 자네들이 말하는 치료인가? 발이 썩어 들어가는데 진통제만 투여하고 있었어? 김진화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죄송합니다, 총장님. 하지만 대대장님께서 훈련 열흘 없는 부대를 만들라고 엄명하셔서 의무대에서도 웬만한 동상은 훈련 복귀를 원칙으로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김일병이 계속 아프다고 했지만 상부 지침상 그 변명은 박명철의 가슴에 총탄처럼 박혔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는 병사들의 호소를 나약한 정신 상태 탓으로 돌렸다. 부대 평가 점수와 전투 준비 태세 완벽이라는 타이틀을 지키기 위해 신음하는 아이들을 사지로 내몰았던 것이다. 그때 혼미한 상태에 있던 김일병이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그는 눈앞에 서 있는 중년의 김진화 대장과 그 뒤에 죄인처럼 고개를 떨군 대대장 박명철을 알아보지 못한 채 열병에 들떠 헛소리를 뱉어내기 시작했다. 엄마, 나 발이 너무 시려워. 감각이 없어. 좀 쉬고 싶은데. 대대장님은 꾀병 부리지 말라고 정신력으로 버티라고 하시는데 나 진짜 못 걷겠어, 엄마. 박명철은 전신이 얼어붙는 듯 했다. 병사의 흐릿한 웅얼거림 속에 자신이 평소에 윽박지르던 논리가 그대로 담겨 있었다. 정신력이 썩어 빠졌다. 군인은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거다. 그가 습관처럼 내뱉었던 그 폭력적인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그의 심장을 난도질하고 있었다. 그는 어젯밤 철책선 위에서 느꼈던 자신의 고뇌가 얼마나 사치스러운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고작 진급 누락 따위에 절망했던 자신의 모습이 생사를 오가는 이 어린 병사의 고통 앞에서는 더럽고 추악한 욕심 덩어리로 보일 뿐이었다. 박명철은 무엇에 홀린 듯 비틀거리며 김일병의 침대 앞으로 다가갔다. 다리에 힘이 풀린 그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듯 무릎을 꿇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정적을 깨고 병실을 울렸다. 그것은 김진화 대장에게 보이는 충성심이나 의료진을 의식한 행동이 아니었다. 박명철은 자신이 나약한 놈이라며 짓밟았던 제 아들뻘 되는 20살 청년 김진우 일병의 썩어가는 발 앞에 엎드려 생애 처음으로 가장 비참하고 진실된 사죄를 올리고 있었다. 박민재 일병. 박명철의 목소리는 거칠게 갈라진 파열음처럼 터져 나왔다. 박 일병은 고통 속에서 겨우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눈앞에 있는 사람은 호랑이보다 무섭던 대대장 박명철 중령이었다. 그가 자신의 손을 잡고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있다는 사실에 박일병은 신음조차 내지 못했다. 네, 대대장님. 박명철은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는 붕대로 두껍게 감긴 박일병의 다리를 보며 바닥에 머리를 깊숙이 조아렸다. 미안하다. 그래. 내가 죽을 죄를 졌다. 민재야. 그는 딱딱한 계급 호칭 대신 떨리는 목소리로 병사의 이름을 불렀다. 박명철의 등이 격하게 요동쳤다. 그것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부하를 사지로 내몰았던 비겁한 지휘관의 뒤늦은 통곡이었다. 너희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지는 못할 망정. 나는 내 진급과 실적에 눈이 멀어 너희를 혹한 속에 방치한 쓰레기였다. 너희가 떨고 있을 때 나는 따뜻한 난로 옆에 있었다. 박명철은 오열하며 말을 이었다. 나는 지휘관의 자격이 없다. 아니, 군복을 입을 자격조차 없어. 나를 용서하지 마라. 평생 원망해라. 하지만 민재야, 정말 미안하다. 병실안은 박명철의 처절한 참회와 박일병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이 광경을 지켜보는 김진화 대장의 서늘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박일병은 상황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토록 거대해 보이던 대대장이 자신 앞에 무너져 내려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긴 침묵 끝에 김진화 대장이 입을 열었다. 박명철 중령.
그녀는 그를 다시 계급으로 호칭했다. 박명철이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일어서게. 김진화 대장의 목소리에서 냉기가 조금 거쳤다. 여전히 강철 같은 위엄이 서려 있었지만 그 속에는 벼랑 끝에 선 부하를 붙잡아 주려는 희미한 연민이 묻어났다. 자네의 사죄는 말로 끝날 게 아니네. 저 병사의 부모님께 그리고 자네가 출세의 도구로만 여겼던 모든 병사들에게 평생 행동으로 갚아야 할 빚이다. 김진화 대장은 곁에 있던 정군의 관에게 단호히 지시했다. 지금 즉시 국군 수도병원으로 후송 헬기를 띄우게. 국내 최고의 혈관 및 재건 수술팀을 대기시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병사의 다리를 온전하게 살려내야 한다. 이건 육군 참모총장의 이름으로 내리는 명령이다. 그리고 그녀는 박명철을 응시했다. 자네. 박중령, 자네가 직접 이 병사의 곁을 지키게. 저 아이가 두 발로 다시 걸어서 부모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자네가 재활과 치료의 모든 과정을 책임져. 총장님, 하지만 저는 보직 해임된 상태입니다. 그래, 자네는 수색대 대장 자리에서는 물러나게 됐지. 하지만 군인으로서의 책무까지 벗어던진 건 아니다. 김진화 대장은 박명철의 어깨를 강하게 거머쥐었다. 내가 자네의 멱살을 잡았던 그 손이 부하를 억압하고 서류나 꾸미는 더러운 손이 아니라 한때는 조국과 부하를 위해 목숨을 걸겠다고 맹세했던 뜨거운 손이었음을 증명해보게. 그녀는 박명철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찔렀다. 지금 흘린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 아니라면 자네 가슴 속 깊은 곳에 임관식 때 품었던 그 초심이 한 조각이라도 남아있다면. 김진화 대장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행동으로 보여줘. 자네가 오늘 무릎 꿇은 이 병사에게 자네가 아직 군인 박명철이라는 것을 증명해라. 이것이 내가 자네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이자 평생 짊어져야 할 가장 무거운 멍해가 될 것이다. 박명철은 김진화 대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는 퉁퉁 부은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총장에게 격려하는 대신 침대에 누워있는 박민재 일병을 향해 군생활 중 가장 절도 있고 진정성 담긴 거수경례를 올렸다. 명심하겠습니다. 강철의 지휘관은 녹슬고 부러진 칼날을 다시 용광로에 집어넣어 가장 고통스럽지만 가장 단단한 군인으로 다시 벼려내고 있었다. 육군 항공작전 사령부 소속 의무 후송 헬기 메디온의 거대한 로터가 경기도 연천의 28여단 수색대대 연병장을 뒤흔들었다. 흙먼지가 폭풍처럼 일며 겨울의 찬 공기를 찢어발기는 굉음이 진동했다. 김진화 대장은 그 거대한 기체 앞에서 낡은 전투복 차림으로 꼿꼿이 서 있었다. 네 개의 별보다 더 빛나는 것은 그녀의 단호한 눈빛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헬기에 오르는 두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한 명은 고열과 고통 속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들것에 실려가는 박민재 일병이었다. 그의 동상 부위는 강의 무대장에 의해 응급처치와 보온 조치가 완벽히 끝난 상태였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그 들것의 손잡이를 땀에 젖은 손으로 꽉 쥐고 있는 박명철 중령이었다. 그는 더 이상 거만한 지휘관이 아니었다. 그의 손에는 지휘봉 대신 들것의 차가운 프레임이 들려 있었고 어깨에는 중령 계급장보다 더 무거운 생명에 대한 책임이 얹혀 있었다. 박명철은 김진화 대장과 눈을 마주치는 대신 오직 박일병의 창백한 얼굴만을 응시하며 기체에 올랐다. 이륙합니다. 이 조종사의 복창과 함께 헬기의 육중한 동체가 허공으로 떠올랐다. 김진화 대장은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가 완전히 잦아들 때까지 진흙투성이의 연병장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녀의 참모인 최선우 대령이 조용히 다가와 보온병이 든 따뜻한 차를 건넸지만 그녀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총장님, 예정된 스케줄을 소화하시려면 지금 출발하셔야. 김진화는 최 대령의 말을 손짓으로 끊었다. 모든 일정은 취소한다. 화상회의 장비를 이 막사로 가져오게. 당분간 내 집무실은 이 낡은 컨테이너야. 여기 말입니까? 하지만 보안시설도 미비하고. 최선우 대령은 말문이 막혔다.
사성 장군이 최전방의 허름한 대대급 부대의 지휘소를 차린다는 건 전례를 찾을 수 없는 파격적인 행보였다. 박명철 중령이 박살낸 건 단순한 기강이 아니야. 병사들의 신뢰지. 이 부대를 덮고 있는 관료주의와 매너리즘이라는 곰팡이를 걷어내기 전까진 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네. 박명철에게는 지옥을 보여주었으니 나는 이 지옥의 입구를 지키고 서 있어야지. 최 사단장과 오 군단장에게 전하게. 지금 당장 전투복 차림으로 이곳 연병장에 집합하라고. 핑계는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이야. 그들이 올린 화려한 PPT 보고서와 병사들이 겪는 진흙탕 현실의 괴리를 내 눈앞에서 확인시켜 줄 테니. 김진화의 시선은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오는 북쪽 능선을 넘어 군 조직 깊숙이 박힌 환부를 노려보고 있었다. 바야흐로 그녀만의 전쟁이 선포된 것이다. 같은 시각, 성남으로 향하는 의무 후송 헬기 안. 로터가 돌아가는 굉음 속에서 박명철 중령은 박민재 일병의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보며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그는 감히 환자에게 손을 대지도 못한 채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정군의관이 긴박하게 박민재 일병의 흉부를 압박하며 소리쳤지만 박명철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그저 의료진의 바쁜 손놀림을 멍청한 표정으로 응시할 뿐 철저하게 무력한 존재였다. 지휘관으로서의 권위는 이곳에서 휴지 조각보다 못했다. 그는 생명을 살리는 현장에서 방해만 되는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일 뿐이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자기 혐오가 독처럼 퍼져나갔다. 수십 장의 작전 계획서와 화려한 전술 교범을 암기하며 스스로를 엘리트라 칭송했던 지난날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그러나 종이 위의 승리는 지금 죽어가는 부하의 숨소리 앞에서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쓰레기였다. 군인 정신. 그가 입버릇처럼 강조하던 그 단어가 박민재 일병의 썩어가는 다리 앞에서 얼마나 잔인한 흉기였는지 뼈저리게 다가왔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김진화 대장의 서늘한 일갈 대신 과거 그녀가 해주었던 칭찬이 환청처럼 들려왔다. 박중령, 자네는 사관학교 시절부터 동기들 중 가장 눈빛이 살아있었지. 누구보다 부하를 아끼던 그 박명철은 어디 갔나? 사실이었다. 그는 한때 진짜 군인이었다. 임관 초기 혹한기 훈련 때마다 병사들에게 자신의 핫팩을 쥐어주고 정작 본인은 동상에 걸려 고생하던 그런 뜨거운 피를 가진 장교가 바로 박명철이었다. 병사들의 물집 잡힌 발을 직접 치료해주며 너희가 내 자랑이다라고 말하던 그였다. 하지만 그 순수했던 열정을 집어삼킨 것은 별을 향한 더러운 욕망이었다. 실력보다 줄타기가 우선시되는 군대. 전술적 식견보다 고위 장성들과의 술자리 참석 횟수가 진급을 결정짓는 현실을 목격하면서 그는 서서히 괴물이 되어갔다. 처음엔 분노했으나 나중엔 동화되었다. 정의? 애국심? 다 개소리야. 살아남으려면 나도 저들처럼 썩어야 해. 그는 스스로 합리화하며 타락의 삶으로 발을 들였다. 사고만 안 치면 된다. 서류상으로만 완벽하면 아무도 뭐라 안 해. 그는 야전의 야성을 버리고 행정의 노예가 되기를 자처했다. 그것이 영혼을 파는 행위인 줄도 모른 채 병사는 숫자로, 부상은 통계로 치환되었다. 병사들의 비명소리를 지휘 부담으로 여기며 귀를 막았던 결과가 오늘 박민재 일병에 썩어 들어가는 살점이 되어 그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헬기가 성남의 밤하늘을 가르며 하강했다. 김진화 대장의 불호령이 떨어졌는지 병원 옥상의 헬기장에는 대낮처럼 밝은 조명이 켜져 있었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스키드가 바닥에 닿기도 전에 강 병원장이 이끄는 특수외상팀이 헬기를 향해 달려들었다. 강 병원장의 얼굴은 비장함으로 굳어 있었다. 폐혈증 쇼크가 의심됩니다. 당장 일수술실로. 의료진들이 박민재 일병의 카트를 밀며 복도를 질주했다. 박명철 중령은 인파에 밀려 허둥지둥 그들의 뒷공무니를 쫓았다.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켜지며 문이 닫혔다. 박명철은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차가운 병원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올렸다. 부하를 살리는 대신 가짜 보고서에 서명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급급했던 더러운 손이었다. 그 손은 지금 기도조차 올릴 자격이 없었다. 평생 누군가에게 지시만 하던 그가 지금은 판결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고개를 쳐박고 있었다. 생사여탈권은 신의 손에 넘어갔고 그는 심판대에 서 있었다. 그때 주머니 속의 핸드폰이 불길하게 울렸다. 최민석 소령이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박명철 씨 되십니까? 김진화 총장님의 특별 지시 사항을 전달합니다. 지금 즉시 박민재 일병의 모친인 익명의 민원인께 전화를 거십시오. 당신 입으로 직접 죄를 고하고 병원으로 모셔오라는 명령입니다. 박명철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숨을 멈췄다. 박민재 일병의 모친. 김진화 총장이 집무실 책상 위에 거칠게 내동댕 잊혔던 그 꼬깃꼬깃한 편지의 작성자. 아들의 발이 썩어간다며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그 절박한 민원인에게 이제 자신이 직접 연락을 취해야 했다. 박명철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목구멍에서 쇳소리가 새어나왔다. 박명철은 의무대 행정반으로 달려가 박민재 일병의 인사기록 카드를 뒤적였다. 비상 연락처란에 적힌 번호를 보는 순간 눈앞이 아찔했다.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 대신 행정반 구석에 있는 유선 전화기를 잡았다. 개인 번호조차 남기기 두려운 비겁함이 그를 짓눌렀다. 수화기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졌다. 신호 연결음이 길게 이어지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날이 서 있었다. 박명철은 마른 침을 삼켰다.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아, 혹시 박민재 일병 보호자 되십니까? 네, 제가 민재 엄마인데요. 어디시죠? 혹시 부대인가요? 어머니의 직감은 무서울 정도로 정확했다. 민재가 소속된 수색대대장 박명철 중령입니다. 그 이름을 대자마자 수화기 너머의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박명철이라는 이름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아들이 보낸 편지마다 원망과 두려움으로 적혀 있던 그 이름이었으니까. 당신이 여긴 웬일이죠? 우리 민재한테 무슨 짓을 한 거죠? 어머님 놀라지 말고 들으십시오. 민재가 국군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습니다. 병원이라니요? 어디가 다친 건가요? 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심각한 동상입니다. 박명철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비명이 터져 나왔다. 동상?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렇게 사정했잖아. 아픈 애 훈련시키지 말라고 내가 국방부에 민원까지 넣었는데. 박명철은 입술을 깨물었다. 죄송합니다. 지금 수도 병원에서 긴급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관리를 소홀히 했습니다. 전부 제 불찰입니다. 그것은 군인의 보고가 아니었다. 죄인의 참회였다. 군복을 입은 이후 처음으로 뱉어보는 완전한 패배의 인정이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거기 꼼짝 말고 있어요.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어졌다. 박명철은 멍하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병원의 차가운 소독약 냄새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수술실의 위급한 상황과 곧 들이닥칠 어머니의 분노가 교차했다. 김진화 총장이 지시한 진정한 사과라는 형벌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수술실 앞 복도. 박명철은 의자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 불안하게 서성였다. 수술 중이라는 붉은 글씨가 괴물처럼 그를 노려보는 듯 했다. 1분 1초가 억겁의 시간 같았다. 그는 지난 군 생활 동안 자신이 병사들을 진급을 위한 도구로만 여겼던 것은 아닌지 뼈저리게 후회했다. 자신의 아집과 독선이 저 수술실 안에서 강절문 병사의 다리를 갉아먹고 있었다. 정적을 깨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내 아들 우리 민재 어딨습니까? 박민재 일병의 어머니 정혜경 씨가 간호사를 붙잡고 울부짖고 있었다. 집에서 신던 슬리퍼 차림으로 급히 뛰어온 듯 정혜경 씨의 모습은 처참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복도 끝에 서 있는 군복 입은 사내 박명철 중령에게 꽂혔다. 박명철은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정혜경 씨가 비틀거리며 그에게 돌진했다. 그녀는 박명철의 군복 깃을 움켜쥐고 흔들었다. 네가 박명철이야? 네가 우리 민재 사지에 몰아넣은 그 악마야? 그녀의 소나귀 힘은 약했지만 그 속에 담긴 원망은 박명철의 영혼을 부수기에 충분했다. 우리 민재가 그랬어. 대대장이라는 사람이 아픈 자기를 꾀병 환자 취급했다고. 정신력이 썩어 빠졌다고 모욕했다면서. 정혜경 씨의 손이 박명철의 얼굴을 핥히었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 그따위 말로 내 아들 딸이가 멀쩡해지냐고. 당신도 집에 가면 아비일 거 아냐. 당신 새끼 발가락이 썩어 문드러져도 훈련 나가라고 등 떠밀 거냐고. 그녀는 박명철의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김진화 총장의 질책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자식을 지키지 못한 어미의 피눈물이 담긴 매질이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살인마입니다. 박명철은 차가운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김진화 총장 앞에서 꿇었던 것과는 달랐다. 오가는 의료진과 환자들이 쳐다보았지만 대한민국 육군 중령 박명철은 고개를 바닥에 쳐박고 오열하는 어머니 앞에서 죄인이 되었다. 이런 거 필요 없어. 사과하지 말고 내 아들 원래대로 돌려놔. 정혜경 씨는 박명철을 밀쳐내고 수술실 문 앞으로 기어갔다. 민재야, 엄마 왔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그녀를 간호장교들이 황급히 달려와 감싸 안았다. 보호자분,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수술 방해돼요. 간호사들의 만류 소리가 웅웅거렸다. 박명철은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바닥만 응시했다. 자신이 지키겠다던 군 기강이라는 명분이 실은 한 가정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흉기였음을 뼈저리게 통감했다. 영겁 같은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수술실의 수술 중 램프가 꺼졌다. 자동문이 열리며 수술복 차림의 강동철 대령이 땀에 젖은 채 걸어 나왔다. 정혜경 씨가 튀어나가듯 그에게 매달렸다. 선생님, 우리 민재 다리 괜찮은가요? 제발요. 강동철 대령은 무릎 꿇고 있는 박명철을 잠시 응시하다가 떨고 있는 정혜경 씨의 손을 맞잡았다. 김진화 총장님 특별 지시로 가용 가능한 모든 의료진이 투입되었습니다. 다행히 혈관 접합 수술이 성공적이었고 괴사 진행도 막았습니다. 그럼 절단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살려냈습니다. 보호자분. 병원에 도착하는 게 조금만 늦었어도 발목 아래를 절단할 뻔했습니다. 다행히 괴사 부위가 깊지 않아 피부 이식 수술만 잘 마무리되면 걷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재활 훈련이 고되겠지만 분명 예전처럼 뛰실 수 있습니다. 그 소식에 정혜경 씨는 벽을 짚으며 겨우 몸을 지탱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박명철 중령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안도감 뒤로 밀려오는 거대한 죄책감. 자신의 그릇된 판단이 하마터면 한 청년의 미래를 송두리째 앗아갈 뻔했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다. 마취가 덜 깬 밖에. 민재 일병이 이동 침대에 실려 나왔다. 정혜경 씨는 한달음의 아들에게 달려가 손을 잡았다. 민재야, 엄마 왔어. 박명철 중령은 그 모습을 유리창 너머로만 지켜보았다. 감히 그 애틋한 모자 사이에 끼어들 수 없었다. 자신은 그들의 행복을 깰 뻔한 가해자였기에 그저 멀리서 그림자처럼 서 있을 뿐이었다. 박명철은 병원을 떠나지 않았다. 숙소 배정도 마다한 채 로비의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서 쪽잠을 청했다. 정혜경 씨가 식사를 거부하자 그는 따뜻한 음료와 빵을 사다 병실 문고리에 걸어두었다. 처음 며칠은 음식이 그대로 남겨져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정 군의관에게 박민재 일병의 상태를 확인하고 꼼꼼히 메모했지만 정혜경 씨에게 전해줄 기회조차 없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박명철의 얼굴은 수염으로 거뭇해졌고 군복은 땀에 절어 볼품없어졌다. 위험 있던 지휘관의 모습은 사라지고 고뇌하는 한 남자만 남았다. 박민재 일병이 일반 병동으로 옮겨진 날이었다. 정혜경 씨가 휘청거리며 복도로 나왔을 때
박명철은 따뜻한 본죽이 든 쇼핑백을 내밀었다. 민재도 어머니가 쓰러지길 원치 않을 겁니다. 제발 드셔야 합니다. 정혜경 씨는 박명철의 푸른 눈을 쳐다보았다. 지난 일주일간 묵묵히 문을 지키던 그 남자의 진심이 느껴졌다. 그녀는 말없이 쇼핑백을 받아들였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의 사과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박명철이 다시 구석 자리로 돌아가려 할 때였다. 저기 박중령님. 정혜경 씨가 그를 멈춰 세웠다. 처음으로 그를 직급으로 불러준 순간이었다. 민재가 대대장님과 대화하고 싶어 합니다. 아까 깨어나서 제일 먼저 묻더군요. 대대장님은 무사하시냐고? 잠깐 들어오시겠어요? 박명철은 떨리는 손으로 병실 문을 열었다. 침대에 기대 앉은 박민재 일병이 그를 보자마자 몸을 일으키려 했다. 대대장님, 저 때문에 곤란해지신 건 아니십니까? 총장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다고 들었습니다. 박명철은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자신을 원망해도 모자랄 판에 걱정을 해주는 부하의 모습에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미안하다, 박일병.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버텨줘서 정말 고맙다. 그 순간 박명철을 참아매던 오만함의 껍질이 완전히 부서졌다. 그는 박일병 앞에서 비로소 진짜 지휘관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다. 강서연 참모총장의 메시지였다. 그가 매일 밤 보낸 반성문에 대한 첫 답장이었다. 박일병이 고비를 넘겼군. 1차 임무는 달성했다. 이제 부대로 복귀해라. 죄자 해지 지혜즈. 지혜즈라고 했나? 내가 저지른 일, 내 손으로 완벽하게 수습해라. 박명철은 쓴웃음을 지었다. 결자해지 역시 총장님다웠다. 그는 박일병과 정혜경 씨에게 정중히 거수경례를 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보자. 어머니, 부족한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원을 나서는 박명철의 발걸음은 일주일 전보다 훨씬 가벼웠다. 비록 몸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히 깨달았다. 박명철 중령이 부대에 도착했을 때 연병장은 공사판을 방불케 했다. 낡은 막사는 헐리고 최신식 모듈러 주택이 들어서고 있었다. 병사들은 이미 지급받은 신형 방한복을 입고 활기차게 움직였다. 지휘소 천막 아래에서는 강서연 총장이 최 사단장과 오 군단장을 세워두고 있었다. 그녀는 보급 장부를 바닥에 내던지며 서류상의 숫자와 실제 병사들의 열악했던 생활 환경이 달랐던 점을 불같이 호통치고 있었다. 오 군단장, 자네는 보급 완료 보고서에 직접 서명했더군. 하지만 내가 시찰한 전방초소의 방한복은 솜이 다 빠져나간 폐급이었어. 도대체 보급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가? 총장님, 그건 예하 부대들이 관리를 소홀히 해서. 관리 소홀이라. 녹슨 총을 쥐어주고 전쟁에서 이기라고 다그치는 게 자네가 말하는 지휘인가? 이번 일은 박명철 중령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야. 침묵한 너희 모두가 공범이다. 박명철은 문 밖에서 그 서슬퍼런 질책을 들으며 자신의 학명이 군 내부의 썩은 뿌리를 뽑아내는 태풍의 눈이 되었음을 직감했다. 복도에 서 있던 그를 본 강서연 총장은 장군들을 내보내고 그를 호출했다. 왔나? 네, 총장님. 박민재 일병은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가족분들도 안심하고 계십니다. 알겠네. 강서연은 두툼한 파일을 책상 위에 던졌다. 자네가 숙소에서 근신하며 반성문을 쓰는 동안 내 특별조사팀이 자네 부대를 샅샅이 뒤져 찾아낸 자료일세. 박명철은 파일을 열어보았다. 곧이어 그의 눈이 커졌다. 그가 지휘관이 된 후 결제했던 장비 교체 내역과 실제 창고 재고가 전혀 맞지 않는 증거들이었다. 보이주, 자네는 최신형 야간 투시경과 통신 장비 500세트를 신청했어. 하지만 창고에 쌓인 건 작동도 안 되는 고철 덩어리들이었지. 진짜 장비들은 다 어디로 빼돌려졌을까?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여단 군수처에서 보내준 그대로만. 그래, 몰랐겠지. 아니, 외면했던 거야. 행정적으로 문제만 없으면 그만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으니까.
자네가 싫어하던 그 사내 정치와 파벌 싸움이 실은 자네 등 뒤에서 부하들의 안전을 팔아먹고 있었던 셈이지. 강서연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박명철 중령. 지휘관으로서 자네의 무능과 폭행 혐의는 당장 구속감이야. 하지만 난 자네가 박민재 일병의 병실을 지키며 진심으로 눈물 흘리는 모습을 CCTV로 지켜봤네. 그녀는 박명철을 응시했다. 나는 상처 입은 사냥개를 버리지 않아. 상처가 아물면 더 독하게 물어뜯는 법이거든. 총장님, 마지막 기회다. 자네의 그 꼼꼼한 행정 능력으로 놈들이 감춰둔 비리의 꼬리를 밟아라. 놈들이 만든 미로를 자네가 직접 뚫고 들어가란 말이야. 강서연은 인사명령서를 건넸다. 임 육군 중령 박명철. 육군본부 직속 반부패 특별수사단 수석수사관으로 명한다. 이제 자네 소속은 28여단이 아니야. 오늘부터 넌 군 내부의 썩은 살을 도려내는 내 수술칼이다. 자네의 그 명석한 두뇌를 비리 척결이라는 새로운 전장에서 증명해봐. 박명철은 떨리는 손으로 명령지를 받아들었다. 불명예 제대가 아니었다. 군인으로서 명예를 회복하고 죗값을 치를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첫 번째 타겟이다. 강서연이 스크린에 사진을 띄웠다. 28여단 군수참모 최강석 대령. 장병들에게 지급될 유류와 부식을 빼돌려 뒷주머니를 챙긴 악질이지. 자네 창고의 빈 깡통들이 바로 그 증거고. 박명철의 눈빛이 달라졌다. 최강석 대령. 그는 박명철이 진급을 위해 그토록 비위를 맞추려 노력했던 여단의 실세였다. 최강석 대령은 여단장님과 동기라 건드리기 힘든데. 강서연이 차갑게 미소 지었다. 그래서 잃을 게 없는 자네가 적임자야. 눈치 볼 필요 없이 물어뜯을 수 있는 미친 개가 필요했거든. 자네를 괴물로 만들었던 그 시스템을 이제 자네 손으로 박살 내봐. 자네 주특기인 서류 분석으로 놈들의 숨통을 끊어놓게. 박명철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진짜 군 생활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날 밤 박명철은 화려한 지휘관실 대신 감찰부 구석의 좁은 쪽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강서연 총장이 넘겨준 최강석 대령의 회계 장부를 바닥에 깔았다. 출세에 눈멀었던 속물은 죽었다. 이제 그곳엔 속죄를 위해 악을 쫓는 냉철한 사냥꾼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장부 사이사이에 숨겨진 유령 회사와의 거래 내역, 조작된 영수증 날짜를 집요하게 파헤쳤다. 과거 자신을 보호하던 방패였던 서류가 이제는 적의 심장을 찌를 창이 되고 있었다. 며칠 뒤 박명철은 최강석이 군용물을 빼돌린 이중 장부를 확보했다. 그는 증거물을 들고 망설임 없이 강서연 총장의 집무실 문을 두드렸다. 총장님 잡았습니다. 최강석 대령의 횡령 증거입니다. 강서연은 보고서를 훑어보며 서늘하게 웃었다. 수고했네, 박중령. 자, 이제 놈들을 사냥하러 가자고. 철의 여인 강서연은 오만했던 박명철을 가장 예리한 정의의 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었다. 늦겨울의 한기가 감도는 28여단 본부 회의실.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김진화 육군 참모총장은 회의실 상석에 별 4개가 수놓인 정모를 내려놓은 채 차분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의 현장 지휘소가 설치된 지난 일주일 동안 28여단은 그야말로 태풍의 한가운데에 있었다. 오늘은 그 태풍의 핵을 도려내는 날이었다. 김 총장은 동계 작전 지속 지원 능력 평가 회의를 소집했다. 여단장과 참모진 전원이 참석했고 그 중심에는 군수 참모인 최강석 대령이 거만하게 앉아 있었다. 그는 박명철 중령이 과거에 그토록 두려워하며 비위를 맞추려 했던 여단의 실세 중 실세였다. 총장님께서 강조하신 스마트 국방 혁신에 발맞춰 저희 28여단에 들어온 운용 및 보급 체계는 완벽히 최적화되었습니다. 최강석 대령은 긴장한 기색 없이 유창하게 브리핑을 이어갔다. 그는 이번 사태를 박명철 중령 개인의 일탈로 몰아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자신은 위기 관리 능력이 탁월한 지휘관으로 포장할 셈이었다. 그는 김 총장을 그저 책상 물림의 행정가 출신이라 현장 사정에는 어두울 것이라고 얕잡아 보고 있었다. 그의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이 끝났을 때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김진화 총장은 천천히 만년필을 책상에 두드렸다. 탁탁탁 규칙적인 소음에 최강석 대령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최강석 대령 브리핑 솜씨가 대단하군. 자네가 제출한 데이터는 내가 본 것 중 가장 빈틈이 없어. 마치 과거 박명철 중령이 작성했던 그 기계적인 보고서들처럼 말이야. 그녀의 비유의 회의실 구석, 김 총장의 특별 보좌관 자격으로 앉아있던 박명철 중령이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런데 말이야, 최 대령. 김 총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그녀의 눈빛은 학자처럼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자네의 완벽한 데이터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있더군. 바로 실체야. 총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자네는 최신형 정찰 드론 500대가 전력화되었다고 보고했네. 하지만 우리가 확인한 창고 상자 안에는 드론 대신 모형 장난감과 벽돌만 채워져 있더군. 그 500대의 진짜 드론은 어디로 증발했나? 최 대령. 최강석 대령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것은 전산상의 오류일 겁니다. 오류? 김 총장은 박명철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박명철이 결연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죄책감에 짓눌린 죄인이 아니었다. 그는 밤을 새워가며 최강석이 암호화에 숨겨둔 서버 로그를 복구해 부패의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박명철은 태블릿을 조작해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화면을 띄웠다. 화면에는 암호화폐 거래 내역과 이중 장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최강석 대령. 박명철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물러섬이 없었다. 당신은 지난 1년간 신형 드론 부품, 고성능 야간 투시경 등 총 50억 원 상당의 첨단 장비를 장부상으로만 입고 처리한 뒤 실물은 해외 밀수 조직과 민간 브로커에게 넘긴 혐의가 있어. 저게 뭐야? 저건 다 조작된 데이터야. 최강석이 악을 썼다. 박명철 저놈이 총장님 앞에서 난동 부린 정신 나간 놈이 저를 음해하는 겁니다. 그는 여단장을 바라보며 다급히 외쳤다. 여단장님, 저자는 하극상을 저지른 범죄자 아닙니까? 어떻게 저런 놈의 헛소리를 믿으십니까? 여단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김 총장의 눈치만 살폈다. 그래, 자네 말이 틀린 건 아니야. 김진화 총장이 차갑게 대답했다. 박명철 중령은 상관에게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했었지. 한때는 자네처럼 눈이 멀어 있었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명철의 어깨를 단단히 잡았다. 하지만 이 사람은 자신이 외면했던 김 병장을 위해 빗속에서 며칠 밤을 새우며 사라진 장비들을 찾아 헤맸네. 진심으로 참회하며 병사들에게 사죄의 편지를 쓰는 동안 자네는 부하들의 안전을 담보로 뒷주머니를 채우고 있었지. 총장님. 그래서 김 총장이 박명철에게 힘을 실어주며 말했다. 나는 뉘우친 죄인의 데이터를 탐욕스러운 위선자의 보고서보다 더 신뢰하기로 했네. 거짓말이야. 물증이 없잖아. 저건 다 박명철이 꾸며낸 소설이야. 증거를 내놔. 김진화는 회의실 문을 향해 눈짓했다. 박중령, 자네가 확보한 결정적인 증인을 데려오게. 박명철이 문을 열자 육군 중앙수사단 군사경찰들이 포승줄에 묶인 한 남성을 끌고 들어왔다. 그는 최강석 대령의 작물을 처리해주던 민간 브로커 김 사장이었다. 김 사장, 당신이 여길 어떻게? 최강석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김 사장은 박명철의 치밀한 함정 수사에 걸려 어젯밤 공항에서 체포되었고 모든 범죄 사실을 실토한 상태였다. 최강석 대령. 김진화 총장이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선고했다. 귀관을 현 시간부로 보직 해임하며 군형법상 군용물 횡령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군사경찰 압송해. 이건 말도 안 돼. 안 돼, 여단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최강석 대령은 억울하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군사경찰들은 거칠게 그의 양팔을 제압해 입을 막아버렸다. 그가 그토록 믿고 따랐던 여단장은 혹시라도 자신에게 불똥이 튀어 옷을 벗게 될까봐 바닥만 내려다보며 떨고 있었다. 최강석이 짐승처럼 질질 끌려나가자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다. 강진나 총장은 얼어붙은 지휘관들을 차갑게 쏘아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핏기가 하나도 없었다. 모두 똑똑히 보았나? 이것이 작전명 강철의 눈. 육군 사령관 직속 특별감찰사령부가 보여줄 첫 번째 대청소다. 내 눈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녀의 서늘한 시선이 한 사람에게 고정되었다. 특별감찰사령부의 초대 1팀장은 박명철 중령, 자네가 맞는다. 자네는 죄의 무게를 알기에 썩은 부위를 누구보다 예리하게 찾아내는 나의 메스가 되어야 한다. 박명철은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진급이 아니었다. 평생 죄책감을 안고 군대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파헤쳐야 하는 고난의 길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 가시밭길 같은 속죄의 굴레를 기꺼이 목에 걸기로 다짐했다. 계절이 바뀌어 따스한 봄햇살이 국군 수도병원 재활치료실을 비추고 있었다. 박진우 상병은 온몸이 땀으로 젖은 채 재활기구를 잡고 힘겨운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 곁에서는 어머니 정혜경 씨가 아들의 손을 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가는 아들의 고통스러운 노력에 대한 안쓰러움과 희망으로 젖어 있었다. 그때 말끔한 정복 차림의 박명철 중령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과거의 패배감에 젖은 비굴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의 눈에는 정의를 향한 서늘하고도 단단한 신념이 빛나고 있었다. 마치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그의 등은 곧게 펴져 있었다. 대대장님. 아니 중령님. 박상병이 비틀거리며 격려를 하려 하자 박명철이 다급히 다가가 그를 부축했다. 움직이지 마라. 자네의 격려를 받을 자격은 나에게 없다. 그는 두 모자 앞에 바로 섰다. 그리고 정혜경 씨를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이 자격은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어머님 너무 늦었지만 제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용서해 주십시오. 정혜경 씨는 조용히 그를 응시했다. 원망은 사라졌고 아들을 다시 걷게 해준 이 군인에 대한 고마움과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는 눈빛이었다. 박진우 상병. 박명철이 그를 불렀다. 예. 자네가 병상에 있는 동안 최강석 대령을 포함해 비리에 연루된 12명의 장교가 전원 구속되었네. 자네의 숭고한 희생과 어머님의 눈물이 썩어 빠진 군대를 도려내는 진짜 칼이 된 거야. 그는 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건넸다. 강 총장님께서 자네에게 전하라고 하신 선물이다. 상자 속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육군 용사상 메달과 강진나 총장의 친필 편지가 담겨 있었다. 사랑하는 아들 박진우 상병에게. 자네의 고통이 이 못난 지휘관의 눈을 뜨게 했고 군을 바로 세웠네. 육군 사령관으로서 그리고 한 명의 어머니로서 자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네. 앞으로 자네가 걸어갈 길을 이 강철의 어머니가 끝까지 지켜주겠네. 육군 사령관 대장 강진나 편지를 읽은 박상병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정혜경 씨 역시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박명철은 그 감동적인 광경을 뒤로하고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이제 자신의 소임은 다했다고 생각했다. 중령님, 박상병이 그를 불러 세웠다. 저 몸이 회복되면 즉시 자대로 복귀하겠습니다. 박명철이 소스라치게 놀라 되물었다. 복귀라니?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도? 네,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사령관님이 저를 지켜주셨고 중령님이 다시 일어설 명분을 주셨습니다. 제 군 생활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명철은 순간 숨이 턱 막혔다. 과거 자신이 정신력 운운하며 짓밟으려 했던 이 앳된 청년의 가슴 속에 자신은 잊고 살았던 진짜 강철 같은 군인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었기 때문이다. 박명철은 벅차오르는 가슴을 억누르며 자신의 진정한 상관인 박진우 상병을 향해 군 생활 중 가장 완벽하고 절도 있는 거수경례를 올렸다. 충성. 계룡대 육군사령관 집무실. 강진나 총장은 창밖에 흐드러진 봄꽃을 바라보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박명철 중령이 올린 감찰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군 내부의 썩은 뿌리가 하나둘씩 뽑혀나가고 있다는 희망적인 내용이었다.
그때 작전과장 최선우 대령이 들어와 빛바랜 편지 한 통과 방금 도착한 새 편지를 내려놓았다. 낡은 편지는 모든 개혁의 불씨가 된 박진우 상병 어머니의 피 맺힌 호소문이었다. 사령관님, 최선영 여사님께서 보내신 서신입니다. 강진나는 떨리는 손으로 새 편지를 뜯었다. 존경하는 강진나 사령관님, 아니 강철의 어머니께 제 아들 진우가 다시 웃음을 찾았습니다. 지옥 같던 매일 밤의 악몽도 사라졌습니다. 아이가 목숨 걸고 지키려는 이 나라와 군대를 저도 다시 믿어보려 합니다. 매주 찾아와 아들처럼 진우를 챙겨주는 박명철 중령님도 사령관님이 구해주신 또 다른 아들이겠지요. 제 아들과 이 나라의 군대를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차갑기만 했던 강 총장의 얼굴에 봄햇살 같은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두 통의 편지를 나란히 놓았다. 하나는 잊지 말아야 할 책임. 다른 하나는 지켜낸 희망이었다. 최대령. 예, 사령관님. 날씨가 참 좋네. 연천에 있는 내 새끼들도 이 따뜻한 봄을 느끼고 있겠지? 그녀는 창밖을 넘어 대한민국 전역을 응시하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아직 할 일이 태산이야. 강철의 어머니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구보다 단단하게 조국의 아들들을 지키고 있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